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죠. 더 글로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우리 국민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으로 인해 하루 만에 낙마한 것 역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매우 엄격하다는 방증이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도 학교 폭력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 종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출연자의 상해 전과와 학교 폭력이 논란이었죠. 해당 출연자는 사과 입장문을 냈지만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겐 평생의 상처가 되고 가해자에겐 족쇄가 되는 학교 폭력 예방이 최선이겠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요즘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문경시 의회에서도 시내버스 무료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문경시 의회 고상범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의 학폭 사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고 임명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임명 취소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법적 지위와 또 학폭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 이게 어떤 자리인지 상당히 높은 자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계급 중에 제일 넘버원이 수장 경찰청장인데요. 네. 그 다음 가는 고위직입니다. 아, 그 바로 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계급이 치안총감이라고 해서 큰 무궁화 4개입니다. 예. 근데 국가수사본부장은 그 다음 계급인 치안정감이라고 해서 큰 무궁화 3개입니다. 아, 예. 우리 경북 지역 전체의 수장인 지방경찰청장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큰 무궁화 2개로서 치안감 계급인데요. 아, 그래요? 각 예. 지방의 경찰청장보다도 한 단계 위군요. 예, 그 서울이나 이런 큰 데는 이제 큰 무궁화 3개인데요. 예, 예. 경북 같으면 큰 무궁화 2개입니다. 2개. 그리고 얼마나 고위직인지 알 수 있고요. 예, 예. 이제 그 다음이 큰 무궁화 하나인 경무관, 그 다음이 이제 작은 무궁화 4개인 총경인데요. 네. 안동이나 예천 각 시군의 경찰서장이 이 작은 무궁화 4개인 총경 계급입니다. 예, 예. 참고로 경찰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1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서 경찰청장 다음 가는 최고위직 경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치안정감과는 달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전국의 모든 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수사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 전국의 모든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 내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1인자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검찰의 이 수사권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정권 시절에 박탈을 해버렸는데요. 예,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띄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예, 예. 참 이게 의문이 많습니다. 여튼 이게 박탈이 됐는데요. 이제 경찰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고위직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런데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는 것, 이거 그 자체로도 상당히 큰 논란거리였는데 네, 경찰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는 상당히 뭐 반발이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학교 폭력까지 그
자녀가 학교 예. 폭력까지 문제가 된 연루가 된 이런 상황인데 네. 자 일단 오늘은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 학폭위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안 변호사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예, 것 한 같은데. 2년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네네. 이 학교 폭력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예. 이 그건데요. 거기에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 제2조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 뭔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제2조 제2호에서 2호에서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아니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여기서 또 볼 부분인데 강제적인 심부름 아, 예. 뭐 이른바 빵셔틀 같은 거죠. 예.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예.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요한 것은 폭력이라고 해서 폭행 범죄에 국한하진 않고 이제 말로 하는 가해 행위 등도 포함돼서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뭐 소위 패드립이라고도 하던데요. 패드립? 예, 뭐 부모의 험담을 이제 하는 걸 패드립이라 한다고. 야, 이게 혹시 그 뭐 패밀리 드립 뭐 그건가요? 그 의원은 저도 그거의 약자. 모르겠는데 예, 저도 상담하다 얼핏 보니까 들었는데. 뭐 우리 아가 패드립을 해서 뭐 맞았다 이래가지고 패드립이 뭔지 아마 몰라가지고. 그걸 거예요. 가족 예, 공격하는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의 험담을 학생에게 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넓은 거예요. 그렇죠? 학교 폭력 예. 범위가. 예. 여기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예. 뭐 좀 괴롭힌다 싶으면 웬만하면 학교 폭력이 다 포섭이 네. 됩니다. 아, 지금 우리 작가가 여기다 써주네요. 우리 아재들을 위해서 패드립이 패륜 플러스 애드립이라고. 아, 예. 예. 패륜적인 그런 행위들. 예. 그런 폭력. 벌써 제가 아재가 되었습니다. 아, 그럼요. 40 넘었잖아요. 마음은 뭐 항상 청년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법은 또 학교 폭력의 일종인 따돌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제2조 2호에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조 3호에서는 이 아까 말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따로 또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이 사이버 따돌림 쪽도 늘어날 것 같네요. 예, 당연히. 예. 이게 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괴롭히는 게 말로 괴롭히거나 때리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또 애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는 패드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 그걸로 소통하고 하더라고요. 단톡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법에 반영된 거고요. 예. 이 특정 아이를 왕따시킨다고 아이들끼리 휴대전화 등으로 괴롭힌 경우에는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의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심지어 부모가 고위 공직자가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작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폭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어느 경우에 학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예. 그 징계가 어떻게 되고 사회적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이 좀 약하지 않나는 지적이 지금 있었고 이번 네.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예. 좀 법을 살펴보면은 제15조의 제1항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법이 있습니다. 아, 따로 또 있군요. 예, 이게 교육에 대해 있는데 보시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적으로는 학기 중에 한 번만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애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요즘 애들이 또 아유 괜찮아 애들이니까 괜찮아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는 처벌 안 받아 이래 생각하면서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교육이 필요하고 이번에 대통령실도 학폭 관련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라라고 지시한 만큼 네. 차제의 징계나 처벌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 아이들에 대한 또 학폭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기길 필요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현행법에서는 물 좀 한 잔 드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2회, 3회 얼마든지 더 많이 이상 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정확히 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에 관련된 거니까 예, 법조인을 초빙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측면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뭐 동영상 정도 틀어주고 뭐 예.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고 네. 실제적으로 좀 예방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좀 확실히 교육청 차원에서 좀 확실히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학교 폭력이 네네. 여기에도 또 2년 일했다 그랬으니까 네네.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이 학교 폭력 관련 왜 그 징계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학폭위를 열어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거. 네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둘 점, 특별히 좀 알아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예전에는 학교 폭력 사건을 그 개개 학교마다 설치된 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했죠. 예, 예전에는 학교마다 학교 내에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쉬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죠. 조금 사실. 뭐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권한이 이제 지방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 안동 같으면 안동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교육지원청. 예천 같으면 예천교육지원청을 하죠. 예. 이제는 학교 폭력의 사건 심리를 개별 학교가 아닌 지방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럼 학교에 학폭위는 없는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각 네.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학폭위를 여는 거군요. 지금은.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개별 학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개별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하면 당해 학교에서 이제 담당 교사 선생님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담당 교사가. 그렇습니다. 예, 예. 기초 조사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 그리고 부모들 면담도 진행되게 됩니다. 예. 이 조사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의를 하여 결론을 내는 구조인데요. 예.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또 가해 학생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많은 사례에 있어서 이제 좀 학부모님들이 초기 대응이 상당히 미숙하다는 점입니다. 그 가해 학생의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해봤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도 선임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예, 학폭마다 또 이 경중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뭐 예. 강간이라든지 뭐 심한 폭행 상해 이런 거는 사건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뭐 아들 사건이라고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무거운 경우도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가 그렇듯이 일단 피해자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피해자. 그래서 뭐 일단 학폭 같으면 그 뭐 가해자 입장이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 초기부터 충분히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과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게 조사 초기 조사니까 더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관련 조사 기록에 편철을 해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피해자 측도 왜 변호인을 고용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예. 피해가 중하면은 예. 또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이제 그 관련 위원회나 관련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가해자 측에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단은 뭐 가해자 입장에서도 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뭐 피해자는 물론이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들 사건이라고 별건 아니겠지 이래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랬어 이러시면서.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고요. 이 덜컥 뭐 전학이라든지 그런 징계 처분이 나와버리면은 이거를 뒤집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수사본부장 사례도 이제 전학 처분이 나오니까 이제 그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뒤집을 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 정순신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제 전학 조치를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바로 전학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 소송까지 간 케이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 소송을 뭐 3심까지 다 갔다면서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을 계속 끌다가 뭐 중간에 아까 뭐 뉴스에서 봤는데 무슨 법 기술을 부렸대요. 또 뭐 1심에서 이제 패소하니까 2심 가서 이걸 뭐 취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 기술을 부려서 계속 시간 끌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순신 변호사가. 예. 그 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
다만 조금 더 이래 들여볼 필요는 있는 게 사실 이 항소나 상고 또는 소재기 부분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했는데 예. 그걸 두고 비난하는 게 과연 맞느냐를 두고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금 뭐 반론일까요? 변론이 그런 입장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 사실입니다. 헌법상 권리를 네. 뭐 사용하긴 했지만 네. 국민의 정서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뭐 일반 국민들이 뭐 이렇게까지 하기는 뭐 쉽지 않은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용도 많이 들고요. 예, 비용도 많이 들고 정서상 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네. 굉장히 또 비판의 시선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 진학할 때 이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학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요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아유, 그렇습니다. 이 수사하고 조사는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중대한 사건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게 부모님은 다 아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요. 예. 그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 아들 이제 말만 믿고 뭐 사건을 판단했다가 뒤에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 학폭 사건 같으면 발생하자마자 일단 변호사 상담을 법률 전문가니까요 하는 게 일단 초반에 이제 그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해버리면 뭐 예를 들면 병이 쪼매날 때 고쳐야 되지. 맞아요. 큰 일에 전이가 되고 나서 어이구 안 됐다 싶어서 찾아가면 늦는 경우 있듯이 그렇죠. 사건도 초반에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폭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선임까지 갈 경우는 뭐 많지 않을 텐데 네. 만약에 좀 중한 사건이다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중하나 중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기 앞서서 제가 되도록 권해드리는 건 무조건 초기에 좀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일단 상담부터 예. 선임하기 전에 일단 그렇죠. 상담을 상담은 받아봐라. 선임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요. 예. 상담만 받아도 상당히 유용 정보를 가지고 그렇겠네요. 초기 재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꼭 권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적절한 주제를 갖고 오셔서 네.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교 폭력 문제 참 이 학폭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다 했는데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과정에서 혹시 네. 우리 안영진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네네. 혹시 이거 쭉 들여다보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지 뭐 어떤 지적하고 싶다거나 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직에 나가려는 본인의 하자가 아니라 애가 이제 학폭을 했다는 점인데요. 뭐 물론 이제 공직자 본인이 애 관련 소송을 하면서 약간 벗기소를 부렸다 이런 어떤 본인 행위 책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이제 어떤 본인이 아니라 애와 관련된 학폭이라든지 또는 성폭력 또는 마약 이런 문제가 지금 일부 의원은 아가 뭐 마약해서 지금 또 곤욕 치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지고 이제 공직에서 배제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아이의 신상을 공개해서 좀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합니다. 생각도 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이것도 좀 다시 철저히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아까 뭐 한동훈 법무장관도 얘기했지만 뭐 개인정보보호법인가요? 그거에 막혀서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께서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지금 뉴스에 보도까지 된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5년 개인 전에. 정보 때문에 못 봤다 그러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답변이고 이거를 알고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몰랐다면은 아니 뉴스에도 난 사건을 어떻게 모릅니까? 자기 집 식구였는데 게다가 중앙지검에서. 그렇죠. 이거는 몰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송군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채택한 이후에 세종시에서도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문경시 의회에서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제안이 나왔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무료화 제안을 한 문경시 의회 고상범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상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살아야 문경이 산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성구구 영순, 산양, 삼북 동로면 의원 고상범이라고 합니다. 네. 문경은 다수의 매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농, 기촌, 기양 1번지이며 명실공히 명품 농업도시입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문경시 의회에는 우리 시 농업을 개척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줄 수 있는 농업 전문 의원이 없었고 20대 때부터 평생을 농업과 함께 해온 저는 농업 현장의 애로와 개선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문경시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의원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어서 지난 7월부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선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소속 정당도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농업 전문 의원이다. 20대 때부터 평생 농업을 지어온. 그럼 몇 년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은? 지금 한 30년 정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 전문 의원 우리 고상범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 의원이 문경시 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경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제안하셨어요. 자,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라 보니까 노령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예.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 이것저것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버스비조차도 아끼시려고 병원을 몰아서 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정 보고나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시내버스 지원금도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막상 의외로 출퇴근할 때 시내버스 안을 들여다보면은 승객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골버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어쩔 수 없이 운수업체에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기존 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지원하여 문경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문경시 어르신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민복지나 환경보호
관광 경제 활성화 등 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에 문경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예. 출퇴근할 때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승객들이 거의 없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시게 됐다고 하는데, 예, 자, 혹시 맞습니다. 그 정확한 저 현황, 시내버스 이용 현황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문경 시내버스 노선은 백지 노선 포함해서 59개 정도, 하루에 약 한 262회 운행 정도 되고, 예. 요금은 어른 기준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입니다. 예. 예, 하루에 이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략적인 인원은 한 2,200명 정도 수준이며, 아, 예. 이를 승객 수로 환산을 하면은 노선마다 좀 차이는 있겠으나 버스 한 대당 대략적으로 출발지에서 출발해가지고 해차지를 거쳐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8명 정도의 승객이 버스를 타고 내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명이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대략적으로 2,200명 정도가 이용한다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했는데 예, 버스 한 대당 한 8명 정도만 이용한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뭐 당연히 시내버스 운영은 적자일 텐데 현재도 뭐 문경시에서 이 버스 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값 및 인건비 상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시내버스 운영 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 연에 시비를 무려 한 58억 원을 들여 운송업체에 비수익, 백지 노선 손실보전, 단일요금 손실보전, 경량 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버스 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원 금액 대비 시민 복지의 만족도나 실효성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도 시비가 5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군요. 운송업체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게 된다면 예산은 당연히 그만큼 더 들어갈 텐데요. 현재 시에서 운수업체 지원해주는 이 예산이나 이렇게 만약에 이제 무료화하게 하면 이렇게 더 늘어날 예산, 추가 예산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경시 이제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은 작년 기준 약 13억 3,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 운송 수익금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만 가능하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예. 물론 이제 13억 원의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나 기존 지원금의 약 22%가 추가되는 수준이며 이 추가 예산으로 더 큰 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으로 엄청난 기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13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22% 정도 추가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13억 원 돈에 비해서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맞습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하게 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과 장점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과 장점이라고 한다면, 복지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복지에 있어서 연령이나 소득, 문경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공공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복지를 제공해주는 도시는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며 도시의 이미지 또한 좋아져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가장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52%가 에너지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입니다. 그래요.
예. 만약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탄소 중립 환경 실천에도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크게 봐서 복지와 환경에 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자, 현재 맞습니다. 청송군에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뭐 2달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내버스 이용객이 한 20% 정도 늘었대요. 그리고 주민들 외출도 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청송 군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 다 해당이 되니까 무료화가 관광객도 다 무료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도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경시 역시 이런 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관광객이 또 많잖아요, 문경에도. 예, 맞습니다. 예. 시내버스 이제 전면 무료화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유동 인구 활성화와 관광 사업 증진입니다. 네. 시내버스가 무료화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집 밖을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시내와 관내 많은 지역들의 유동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또한 타 지역 1인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문경을 방문하고 무료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문경시에서는 또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 시 행정 당국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5분 자유 발언은 대부분 의원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문제점 발견 시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또 아무리 발언을 해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화 제한 발언은 문경시장님께서 들으시자마자 바로 교통행정과에 적극 추진 검토를 지시해 저도 뭐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영국 시장님이 상당히 적극 예. 행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상당히 유연하시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바로 예, 반영을 예. 해주셨군요. 예, 다만 이제 집행부와 시민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상대적으로 택시업계나 다른 피해 예상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예, 모두가 상생하며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예, 택시 맞습니다. 승객이 줄 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뭐 택시업계 쪽에서 뭐 항의 같은 거는 뭐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5분 발의를 하고 상대적으로 택시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택시업체 사장님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 문경시에도 한 280여 대의 택시가 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현재 그 버스를 무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택시 업계가 굉장히 힘든 부분을 알고 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경시에서 무료하게 되면 당연히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 업계를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방안을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현재보다 더 좋은 어떤 그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시행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어떤 우리가 그 택시 업계 사장님들과 만나서 협의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경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네, 많습니다. 예. 귀가 좀 쫑긋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택시 업계도 이에 따른 어떤 지원 이런 거를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의회 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일단 부결은 됐지만 이 부결이 부결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뒷말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최요한 평론가께서 이 주제 혹시 하지 않으실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딱 준비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 저도 어제 생중계를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아마 결과 보고 뜨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아마 놀라신 것 같아요. 이 표 분석부터 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자, 김홍걸 의원과 전창민 의원이 결석하면서 297표가 7표가 투표가 됐고요. 예. 가결이 139표, 부결이 138표, 오히려 적습니다. 예. 무효 11, 기권 9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은 영장 실시할 필요 없이 법원에 기각됐는데요. 예. 이거 표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114명, 예.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그리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 해서 1명 해서 122명이 찬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122표가 그렇죠. 가결될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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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이 세 개 정당의 122표 외에 민주당에서 28표 이상 찬성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체포당에 찬성한 민주당 내 이탈표가 한 18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찬성 139명 중 민주당 최소 17명 내지 18명 찬성, 기권과 무효 9표 내지 무효표 11표 합치면 대략 민주당 이탈표가 37명 정도라는 겁니다. 예상 외였습니다, 정말. 예. 이게 늘 비교 대상이 됐던 것이 지난해 12월 28일 이루어졌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 그때는 노웅래 의원 체포되면 안 된다라고 찍었던 국회의원들 161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보다 적은 138표라고 한다면은 예. 반대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체면을 구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반대표 한 170석 이상은 보통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압도적 부결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노웅래 의원 당시보다 161석 그때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으니까 반대표가 예. 상당한 충격이었을 텐데. 자, 그리고 또 이 표결 자체도 관심이 많이 갔지만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장관 나와서 설명하고 이재명 대표 나와서 또 반박하고 이런 시간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 무슨 얘기할까 지켜봤는데 어떤 내용 좀 관심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예. 갔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장관이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례적이라서요. 노웅래 의원 때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미래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 대표와 특정 업자들 간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특히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뒤에 범죄를 소명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대장동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토지 확보, 흔히 땅 작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인데 이 두 가지를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해결을 해줬고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 예를 들면서 비유 화법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고 네. 자 사실은 이 관심이 갔던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노웅래 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됐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사실상 그 당시 뭐 반발, 뭐 비판도 많이 받았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이거 피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더 맞습니다.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지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아니 소환조사에서 그 같은 문자 내용도 녹취록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예.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노웅래 의원의 명예를 짓밟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를 처음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재석 의원이 271명 가운데 찬성이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죠. 그렇죠. 그때 예. 너무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셌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가 더 충격인 거예요. 138표라는 건 그 노웅래 의원이 받아서 161표보다 무려 23표를 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격이 큰 거죠. 예. 적어도 161표보다는 이 반대표를 많이 받았어야 면이 좀 서는 건데 훨씬 네. 적은 반대표를 받았다 이건데. 자, 일단 아까 그 한동훈 장관 발언 얘기를 해주셨고 이재명 대표도 신상 발언을 했죠. 예, 이재명 대표도 바로 뒤이어 연단에 올라서 예. 법치의 탈을 쓴 정권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면서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국정에 대한 도전이며 위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부결을 당부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거리가 중간에 또 애매한 표 2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가 지연돼. 1시간 이상 지연됐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고 이거 그렇게까지 끌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방송하는 사람들도 참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어떻게 한 시간을 20분 때우나. 정도 네. 걸려요, 이게. 원래는 20분. 네, 원래는 네.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어제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아유, 예. 국민들도 다 답답했을 거예요. 예. 이 해당 용지가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쓰냐. 그거 글씨 하나 못 써가지고 이렇게. 이건 일부러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그렇죠. 한글 예.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예. 애매하니까 어떻게 쓸까 하다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논란의 2표 중 한 표는 부결표에 한 표는 무효표에 포함을 시켰고요. 통상 20분이면 되는데 예. 무려 1시간 30분이 걸렸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번 표결에 여야의 표정이 뭐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울상일 것 같고 국민의힘은 좀 우상일 것 같은데 스케치 좀 해주시죠. 일단 여당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표결 결과에 고무적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래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의 가결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에 대한 정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일단은 그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단일 대오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혼란이 빠지면서 당내 분열 조짐은 가시화가 됐어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통 크게 하나 되는, 한으로 묶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재명계, 비명계가 이 사람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라면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가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비명계조차도.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정말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했네요. 그렇군요. 뭐 비명계도 충격을 받았을 정도라고 하니까 자, 친명계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자,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 내 분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조차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계 중심으로 반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경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도적인 부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래 최고 175명 부결표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친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표까지 고려한다면은 40명 가까이 이탈한 것에 다들 충격을 받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10명만 더 돌렸다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시겁했다라고. 근데 이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연장선상으로 전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당 측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까 왜 찬성표가 139표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무효 기권이 20표였으니까 그 중에서 10표만 찬성 쪽으로 갔었어도 예. 이거 이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겁했던 거죠. 시겁하고 아찔하고 그랬겠네요. 예. 근데 사실상 보면 기권 무효표가 찬성 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 분석을 해보자면. 찬성을 차마 던지지 못하고 자기 표를 이제 기권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 체포 동의안 간신히 부결은 됐지만 그 다음이 더 문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검찰이 여전히 백현동 정제동 개발 특혜에 의해서 수사 중이고 그래서 계속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방울도 있잖아요. 게다가 쌍방울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상황이 오리무중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향후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대표제 사퇴 결단 쇼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 전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정도고 한마디로 비명계에 대해 이 대표 지지층이 반격할 명분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도라면 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체포 동의안 부결 후에 사퇴론 이게 또다시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단일 대우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 안이하게 봤다. 안이하게 봤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직전에 나왔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대표직 사퇴 같은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이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편에서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반대표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거듭 뭉쳐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전망인데 검찰은 쪼개기식 수사로 이재명 대표 더 옥죄일 것으로 보이고 또다시 체포 동의안 낼 테고요. 앞으로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의 정치 시기는 모두 내년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염두에 두고 당내 결속을 위해서 당원 100% 전당대 룰 개정했죠. 그리고 단일대회 형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잡음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 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게 이번에 정순신 본부장처럼 수사본부장처럼 사태 파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김기현 후보가 지금 만약에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당선이 됐을 경우 비윤계의 구심점이 어디로 가느냐, 안철수한테 가겠느냐, 천하람한테 가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 구심점이 유승민과 이준석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과제이고요. 민주당은 더 복잡하죠. 지금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되었고 그럼 비명계 맞서 친명계 쪽에서 더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이 나온다? 앞으로 더 크게 덜거적거린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장외 투쟁의 경우 지금 매주 진행한 외부의 촛불 시위하고 전국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은 일정 거리를 두면서 결합과 분리를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역시 친명계와 비명계 대립이 크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 단일되고 갖추지 못하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 뭉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비명계의 움직임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더 전국이 요동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어제 진행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중심으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은 뭐 여러 번 반복하는 건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간 도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